태섭은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 사람이 노용주일 수도 있고 바로 너일 수도 있지. 노용주가 어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 하고자 했던 그 말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보다 더 깊은 내용일 것 같아. 형사들은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볼 때 노용주는 황순균 집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 그러지 않고서야 비번인 날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 주변에 나타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 태섭은 나를 노려보던 시선을 접더니 오히려 나의 시선을 회피하기 바빴다. 그래,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을 족치면 되거든.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오늘 네가 한 얘기의 대부분은 진실이라고 믿고 싶다. 어디서부터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을 빠져나갔다. 문 밖을 나서자 박 형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형사님, 그 죽은 황순균 씨가 3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던데요? 뭐? 근데 가입자는 황순균으로 되어 있고 수혜자는 황순균 씨 와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황순균 본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단 말이야? 예, 그 보험회사 알아보니까 본인이 직접 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료도 본인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했고요. 가입일도 20여일 전이에요. 뭐야,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그 김홍선 씨하고 몇 차례 큰 돈거래가 있었는데요. 김홍선? 그 중장비 업체 사장이요. 무슨 돈거래? 월급 같지는 않고 그 수백만 원 몇 차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정리는 깨끗이 한 것 같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하니까 뭐 0이 됐어요. 노름돈 빌렸나 보지. 참, 그 박 형사, 그 김태섭 취조 장면 봤어? 예. 어떻게 생각하냐?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박 형사, 그 폐가에 대한 등기부등본 좀 뽑아와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자. 예. 참, 황순균 씨 내일 발인인데 유족들 부검할지 물어봤어? 별로 탐탁지 않아 하던데요. 그럼 우리가 빨리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나 급히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뒷일 좀 부탁해. 아니, 어디 가시게요? 그 마을에 최근까지 살고 이사 갔던 사람을 알아보고 좀 만나야겠어. 나는 군청을 들러 가장 최근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비교적 고령자를 찾았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선정되었는데 10년 전에 이사를 했고 그때까지 마을에 이장을 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비교적 멀지 않는 곳에 이사를 해서 차를 몰고 40여 분 정도만 가면 만날 수가 있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 아닌 비교적 도심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아파트 단지에 그는 살고 있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는지 반백발의 노부부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아내는 거동이 불편해 보였지만 남편은 매우 정정해 보였다. 그 집, 아이고 참 안타깝지. 그 고가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장사가 잘 되던 가게집이었어. 이름이 대흥상해였나? 이봐 할멈, 맞지? 그 최씨가 하던 가게. 맞아요. 그 집 모르면 간첩이지. 그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 농사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었는데 그 집은 어디서 그렇게 음식 기술을 배웠는지 식당 일을 같이 하면서 지나가는 외지인들을 상대로 맛난 음식을 팔더라고. 아니, 알다시피 그 집이 얼마나 외진 곳에 있나, 응? 마을 자체가 총구석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그것도 산 중턱에 있지 않은가.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해먹고 살다니 참 신통했지.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말이야. 그 사람이 마을 노인정까지 지어줬다니깐. 에이고, 모든 시골 인심이 그렇듯이 우리는 서로 정도 많이 나누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낯선 도시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났어. 그리고 이장인 나를 찾아오더니 여기저기 토지들을 매입하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 난 영문도 모른 채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우리 마을에 나타나 저러는지 몰랐지. 알고 보니까 1년 안에 우리 마을에 고가도로가 들어선다는 거야. 그 고가도로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돌면서 마을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어. 마을 주민 대부분은 고가도로가 들어서는 걸 반대했지. 돈보다는 우리 삶의 터전인 농가밭이 먼저 아닌가. 에휴, 그 사이에 낀 이장인 나는 어땠겠나.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설득해주면 한 명당 얼마씩 주겠다고 하면서 나를 계속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지. 에이, 난 싫었어. 난 농가 밭이 있고 자식 새끼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그깟 몇 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팔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과 업자들이 우리를 설득 못하니까 도시에 살던 자식 새끼들을 꼬드긴 거야. 아이고, 아주 난리가 났지. 생판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던 놈들이 부모라고 여기저기서 찾아오더구만. 아이고 참. 결국 자식들 성화에 못 이겨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개발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어. 특히 업자들에게 돈으로 매수가 되었는지 마을 청년회 회장이라는 친구가 여기저기 설득하며 도장 받으러 다녔어. 청년회 회장이요? 아이고, 늙어서 그런지 그 친구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월남전까지 다녀와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조금씩 연명하던 친구인데 거기 가기 전에는 참 착하고 순진했는데 다녀와서는 성격이 많이 망가졌어. 업자들 앞잡이가 되어서는 마을 사람들 선동하고 다니는 게 영 꼴불견이었지. 사실 청년에도 도시 사람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하면서 급조된 모임이야. 그놈의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청년회란 말인가. 그렇게 토지 보장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고가도로 교각 하나가 대흥상의 주인인 최씨 밭을 지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최씨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솔직히 보상금도 쏠쏠해서 그때까지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냥 도장을 찍어줬어. 업자들이 구슬려 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기도 했지만 꿈쩍도 안 하더라니까. 특히 그 청년회 회장이라는 그 친구가 최씨를 많이 닥달했어. 아마 그때 그 친구 눈빛 봤으면 도장 안 찍고는 못 베겼을 거야. 그런데도 최씨는 장사를 그만둘 수 없었던 거야. 고가도로가 나면 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아이고,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최 씨가 집 근처 개천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 예? 아니, 누가 죽인 겁니까? 아니, 그 친구가 원래 술을 엄청 좋아하고 잘 마셨는데 그날도 술 한잔하고 읍내에서 집에 돌아오다가 쓰러진 것 같더라고. 그 개천길이 굵직굵직한 돌길이라 발을 헛디기 십상이야.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아. 아이고,
결국 남은 가족들이 그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지.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그 집이 제일 먼저 마을을 떴어. 그런데 그 최 씨가 죽은 뒤로 이상한 소문이 나돌더라고. 최 씨가 죽은 날 마지막까지 술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이 청년회 회장이라는 거야.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그 친구가 최 씨를 죽인 것 같다는 소문이 나도는 거야. 청년회 회장이란 친구는 어떤 놈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냐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녔지. 아니, 대낮에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들고 막 돌아다니더라니까. 그땐 진짜로 누굴 죽일 것 같았어. 아이고, 마을 사람들 모두 그 뒤로 입을 다물었지. 그 정이 넘치던 우리 마을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아이고. 최 씨 가게는 개발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은 그대로 남았어. 물론 그런 데 있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지. 그래서 그대로 폐가가 되어버린 거야. 동네 아그들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집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노인은 목이 마르는지 주전자의 물을 한 컵 따라 들이켰다. 그 집에서 놀던 어린 아그들이 최 씨 아저씨를 봤다는 거야. 한둘이 아니었어. 어떤 아그는 최 씨 아저씨가 줬다면서 장판 밑에 오랫동안 묵혀둔 듯한 1,000원짜리 지폐를 막 보여주더라고. 그 집이 식당 하면서 생선 요리를 많이 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비린내가 좀 나. 응? 그런데 그 1,000원짜리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 아휴, 그의 부모들이 사색이 되어서는 애를 막 야단치더라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말라고. 어느 날 밤에는 그 집에서 최 씨 목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다더구만. 그 친구가 술에 취하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 비가 오는 밤이면 그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혹시나 귀신이라도 옮겨 붙을까봐 모두들 최 씨 집을 멀리했지. 게다가 더 이상한 건 그 청년회 회장이란 친구의 모습이었어. 뭐가 말입니까? 어디서 피를 빨려서 온 사람처럼 갈수록 몰골이 상하더라고. 눈은 휑하니 꺼져 있고 눈 밑은 시커멓게 다 들어가더라니까. 며칠 동안 굶은 사람처럼 볼이 함몰되어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어. 죽은 최 씨한테 시달린다는 괴담이 그때 떠돌기 시작했어. 혹시나 그 친구한테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모두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모두들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날 밤, 최 씨가 죽었던 그날 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게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가 보이질 않는 거야. 어차피 먹여 살릴 처자식이 없어서 언제든 어디서 빌어먹고 살겠지만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너무 이상했지. 마을이 극도로 흉흉해졌어. 그 뒤로 하나둘씩 사람들이 이사를 떠났어. 그나마 내가 가장 늦게 떠난 거지. 나야 뭐 가까운 읍내에 아들 내외가 살아서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르신, 혹시 예전 마을 사람들 사진 같은 거 가지고 계시나요? 꺼림칙해서 몇 년간 꺼내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잠깐 기다려보시오. 잠시 후 노인은 두꺼운 앨범 하나를 들고 와 그 위에 먼지를 닦아내며 나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바래진 앨범 표지를 보니 오래전 지워진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받아든 앨범을 한 장씩 넘기자 주로 노부부의 사진들이 먼저 펼쳐졌다. 몇 장을 넘기자 노인이 손가락으로 어떤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 최 씨라오. 그 대흥상의 주인. 아이고, 술을 엄청 잘 마셨지. 상상도 못할걸? 건장하다고 해야 할지 풍만하다고 해야 할지 감이 서질 않았지만 매우 풍채가 좋은 선한 얼굴의 40대 얼굴의 모습이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자 전형적인 시골 촌부의 모습들이 여기저기 펼쳐졌다. 그 순간 내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이런... 왜? 아는 사람인가? 예, 이 친구가 바로 그 청년의 회장이었다네. 뭐라고요? 나는 노인의 말을 듣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박 형사를 찾았다. 박 형사, 나야. 지금 당장 김홍선 사장 행적 파악해. 지금 당장! 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노인이 맞장구를 쳤다. 형사 양반 맞아. 그 친구 이름이 김홍선이었지. 나는 순간 일이 복잡하게 꼬여감을 느꼈다. 형사 양반, 그 친구 봤나? 지금 어디 있나? 어르신이 살던 마을에서 작은 중장비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이쿠, 세상에나. 이젠 정신 차렸나 보네. 어르신, 김홍선 씨, 아니, 그 청년의 회장 얘기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은 앉은 자세를 잠시 옆으로 틀더니 입을 열었다. 아니, 그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착하고 순진한 친구였지. 그때는 홍선이 하면서 이름도 잘 불렀는데 조금 전에는 왜 기억이 안 났는가 몰라. 이 사람이라는 게 안 좋은 기억은 본능적으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여튼 그 홍선이가 월남전 갔다 왔다며 마을에 돌아왔는데 어이쿠,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 얼굴은 전보다 더 시커멓게 그을려있고 체구는 더 왜소해진 것 같았어. 거기에다 눈빛에 살기가 돌더라고. 이게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 최전선에 있었다는데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겠나. 동네 사람들 모두 그 친구를 반가이 맞았지만 얼굴빛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 아이고 참. 술만 마시면 전쟁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손으로 월남군 수십 명의 목을 땄다면서 목을 따는 신용을 앞에서 막 보여주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킥킥대면서 말이야. 게다가 마치 그 전쟁에라도 있는 것처럼 혼자 총질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엎드려서 포복하는 자세도 취하다가 혼자서 고함을 지르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전쟁놀이를 하더라니까. 그 순진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나.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월남 노래를 막 혼자 군가처럼 부르고 다녔지. 동네 사람들은 그 친구가 월남 귀신에 쓰인 거라면서 서로 수군댔지.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뭐 말입니까? 그게 말이야, 밤이 되면 이상한 주문을 읊으면서 돌아다니더라고.
그 괴상한 노래까지는 들어주겠는데 말이야. 그 주문 소리는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고 막 뭔가에 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소름이 막 끼쳤다네. 이게 한국말인지 월남말인지 중국말인지 당치 알 수 없는 이상한 주문인 거야. 지금 뭐라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내겠고. 그런 행동을 10년 넘게 하고 다녔으니 사람들 심정이 오죽했겠나.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친구 마주칠까봐 밤에 돌아다니질 못했다니까. 동네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진짜 죽을 맛이었지. 잘못 보였다가는 그런 상태의 친구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지 모르니 입을 다물 수밖에. 아이고, 최 씨가 죽은 뒤로는 그 주문 소리가 더 커졌어. 미친 사람이 따로 없었다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는 점점 피골이 상접하면서 사람의 몰골이 아니게 바뀌어 가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동네가 그 주문 소리로부터 해방이 됐어. 그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야. 살던 집도 버리고. 어차피 그 친구는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떠나도 할 말이 없지만 어째 이상하잖아. 나는 차를 몰면서 박 형사와 통화를 나누었다. 김 형사님, 그 김홍선 사장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직원들은 뭐래? 어디 좀 들렸다 온다고 했는데 생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있어? 그 비번인 사람 빼놓고는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김태섭이 오늘 조퇴를 했다는데요? 어디 있는지 파악했어? 아니요, 그건 아직. 그 폐가 등본 좀 뽑아봤어? 예, 그 땡땡리 산 447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 20년 전에 집이 빈 뒤로는 그 주소지로 이사 온 세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쭉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좀 있어요. 그 10년 전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요. 누구한테? 김홍선 씨요. 뭐라고? 그리고 그 폐가를 매입한 시점하고 회사 사업자 등록한 시점이 비슷합니다. 회사를 거기에 차리면서 매입을 했다는 거네. 예. 도대체 김홍손이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박 형사, 그 회사 사무실로 가 있어. 나도 거기로 갈 테니까. 알겠습니다. 차창 앞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사장님 어디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디 가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여직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무적인 어투로 대답했다. 나는 사장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멘트만이 돌아왔다. 조퇴한 김태섭도 마찬가지였다. 아따, 우리 사장님 좀 고만 괴롭히쇼이. 직원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하듯이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까칠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뭐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단께요. 전에도 누가 이 건물 무허가라고 신고했다가 군청에서 나온 직원 면박만 당하고 돌아갔단께? 그러니까 그만하소. 지금 이게 무허가 건물 조사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사람이 둘이나, 그것도 이 회사 직원이 죽었어요.
대기 경찰이라면 가만히 있겠소. 영주는 사고라고 들었고 승균이 그 친구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과는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사장과 무관한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승균이 그놈이 노른빛에 허덕일 때 사장님이 다 뒤치다꺼리를 해줬단게요. 승균이가 딸내미 잃은 뒤에 일도 안 하고 넋이 나가 있었을 때 그때도 사장님이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고 그렇게 기다려줬단게요. 그런 분이 뭣덤시 승균이에게 해를 가하겠소? 안 그렇소? 우리 직원들한테는 친삼촌 같은 분인기. 혹시 김태섭 씨가 황승균 씨한테 노름빛 찐 거 알고 있습니까? 승균이, 태섭이, 영주 그 자식들 끼리끼리 노름질하는 것 때문에 사장님이 엄청 속상해 하셨습니다. 태섭이 이놈은 승균이한테 빚도 지고 영주한테도 빚지고 흠이 장난 아니었단게요. 승균이한테는 무슨 차용증까지 썼다 합디다. 나는 그에게 뭔가 정보를 더 얻어낼 것 같았다. 한 달 전쯤 사무실에서 노름하다가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무슨 소동인지는 모르겠는디 그 자식들 월급날만 가까워지면 맨 포코질이나 한단게요. 그 새놈이 똘똘 뭉쳐가지고는 월급 받기도 전에 그날 돈 다 날리고 싸우고 지럴 연병을 합기다. 아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친구들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보네요. 처음엔 좋았지라. 근데 그놈의 노름질이 다 망쳐놨단께라. 딴 놈은 몰라도 승균이 그놈은 사장님 얼굴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디. 그는 혀를 끌끌 치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디 그놈들은 뭔 재미로 허구한 날 셋이서 포커를 친다냐. 포커는 3명이서 하면 배가 안 떠서 재미가 없는디 5명이 딱 좋은디. 뭐라고요? 3명이요? 순간 나의 미간이 찌푸려짐을 보자 옆에 있던 박 형사가 입을 열었다. 김 형사님, 취조실에서 김태섭이 말로는 6명이서 포커를 쳤다고 했는데? 이에 그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6이요. 그것이 무슨 말이라요. 이 사무실엔 포커 칠 줄 아는 사람이 그놈들 딱 셋하고 나뿐인디. 응? 게다가 지는 그런 지저분한 아그들 판에는 안 낀단게요. 나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김태섭, 이 새끼 어디서부터 거짓말인 거야?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 사무실의 천장에 쌀알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따, 오늘 야근은 다 날아가 버렸네. 야근을 해야 돈이 좀 되는지. 남자는 천장을 한번 쳐다보더니 푸념을 늘어놓았다. 저 산 중턱의 폐가에 대해서 알아요? 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경기를 일으키며 손을 가로저었다. 형사님. 그런 흉가 얘기는 꺼내질 말란게요. 못 들었어. 거긴 귀신 나타난다면서. 여기 사람들은 그 근처엔 얼씬도 안 한단 말이오. 그랑께 왜 사장님은 이런 곳에 사무실을 차려가지고는. 황승균 씨가 한 달 전에 저 폐가에 갔다던데 알고 있어요? 뭐시라, 그 폐가에 갔다고라. 몰랐어요? 김태섭이 그러던데. 그랑께 승균이가 좀 이상하게 보였구만. 언제서부턴가 말도 잘 안 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 했는디. 나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물고는 자리에 쪼그려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히 그들은 한 달 전 여기서 포커를 쳤을 것이다. 김태섭의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인 걸로 봐서 어느 부분까지는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지금 이 남자의 얘기도 어느 정도 김태섭의 말이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문제는
그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다. 정말로 황순균이 그 폐가에 갔을까?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곳인데 혹시나 황순균이 거길 갔다 하더라도 제 발로 걸어간 것일까? 나는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확실한 건 그곳에 갔다면 분명히 뭔가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내일이면 죽은 황순균의 발인 날이다. 오늘 무언가를 밝히지 않으면 이대로 황순균은 사고사로 처리되고 사건은 종료된다. 지금 뭔가를 해야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 박 형사에게 말했다. 박 형사, 지금 그 폐가로 가봐야겠다. 나의 말에 박 형사보다 오히려 그 까칠한 수염의 남자가 더 놀래는 것 같았다. 여직원은 떡 벌어진 입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오메, 형사님 미쳤는갑네. 뭔 짓이라요? 그 집은 귀신이 나타나는 흉가란께요.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멀뚱거리고 서 있는 박 형사를 다그쳤다. 뭐해? 차에서 후레쉬랑 우산 챙기고 어서 출발하자고. 예? 정말로 가시게요? 그럼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 설마 박 형사 진짜로 귀신 나타난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오메 참말로. 형사님, 뭔 귀신 잡으러 가요? 그러지 말란께요. 귀신이라도 들려오면 어쩌려고 그런디야. 남자는 여전히 나의 행동을 만류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사무실 밖으로 나서 차로 향했다. 내 등 뒤에서 여전히 그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메, 형사질에 부당질까지 할란갑네. 김양아, 빨리 퇴근해버려야 쓰겄다. 형사가 귀신 들려오면 뭔 험한 꼴 당할지 모르겠다. 이제 막 해가 기울었을 시간인데도 주위는 이미 먹구름과 쏟아지는 빗줄기가 만든 어둠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우산과 손전등을 꺼내든 나는 잠시 먼 저편을 응시했다. 사무실 뒤편에 산 중턱을 돌아가면 그곳이 있다. 간간히 번쩍이는 번갯불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듯 조명을 밝혀주고 있었다.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박 형사에게 나는 말을 건넸다. 정신 차려. 우리는 귀신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증거물을 찾으러 가는 거야. 빗줄기와 바람이 제법 거세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쓰고 있음에도 무릎까지 빗물이 젖어들었다. 조금씩 컨테이너 사무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박 형사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개 끌려오듯이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시멘트로 다져진 콘크리트 길이 서서히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 2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 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할 뿐이었다. 서서히 그 길은 곧 맨 진흙밭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산 중턱을 옆으로 돌아 사무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정면에 그 폐가가 눈에 들어왔다. 번개불이 번쩍일 때마다 그 심상치 않은 위용이 눈에 꽂혔다. 비닐 조각인지 천 조각인지 모를 기다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듯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김 형사님, 왜 하필 지금 가야 합니까? 빗줄기 속에서 박 형사의 외침은 그다지 크게 들리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지금밖에는 시간이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어느새 땅바닥이 질퍽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우산을 쓴 건지 안 쓴 건지 온몸이 속부터
젖어가는 것 같았다. 드디어 그 폐가 수미터 앞에 도착하였다. 현관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그 집은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어둠이 굉장히 짙어졌음을 느낀 나는 손전등의 불을 밝혔다. 손전등이 밝히는 조명의 공간 속으로 시선이 모아지자 그 폐가는 더욱더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것 같았다. 들어가자. 나는 폐가의 현관 통로로 발을 디뎠다. 그 집을 관통하는 세찬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나와 박 형사는 우산을 접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유리 조각 밟히는 소리가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겼다. 나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박 형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지만 지금은 박 형사만큼이나 떨리고 긴장이 되었다. 나와 박 형사는 손전등으로 이곳저곳을 비추었다. 순간 손전등의 동그란 불빛에 거실에 걸린 영정사진이 비추어졌다. 백발의 할머니, 그다지 평화로운 모습의 사진은 아니었다. 김태섭의 말이 맞다면 황순균이 가져온 사진이 바로 저거일 것이다. 유리 조각 밟히는 소리는 여전히 멈추질 않았다. 이 집안의 모든 유리 제품이 다 박살이라도 난 것처럼 사방의 유리 조각 천지였다. 가전제품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거미줄로 뒤덮인 나무 탁자, 철제 선반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김영사님, 여기 좀 보세요. 나는 박 형사가 말한 곳을 바라보았다. 먼지로 뒤덮여 무슨 색인지 알아볼 수 없는 소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먼지 위에 사람의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다. 누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더 나를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다. 그 먼지 위에 난 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다는 것이다. 바로 조금 전까지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누구지?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조금씩 옮겼다. 번쩍이는 번갯불과 함께 잠시 후 전등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계속 옮기려는 순간 다시 한번 큰 번갯불이 집 안으로 파란색 섬광을 내뿜었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나무처럼 굳어버렸다. 박 형사는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 왼쪽 편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그 찰나의 섬광과 함께 나타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왼쪽 뺨이 얼음물에 젖는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나는 잠시 몇 초간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시간이 끝나자 즉각적으로 그곳에 손전등을 비추었다. 사각진 벽에 구석만 보일 뿐 그 형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른손은 이미 권총 손잡이에 가 있었다. 김영사님, 왜 그래요? 아니야. 뭘 잘못 봤나 봐. 내가 잠시 정신을 가다듬는 동안 박 형사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김영사님, 창고 쪽에 뭐가 있는데요? 나와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살폈다. 녹이 쓸어 두꺼운 갑옷을 입은 듯한 새 기둥에 수십 차례 무엇을 둘둘 감은 듯한 청테이프였다.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영수증 같은 것들이 놔뒹굴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뭐야 이거? 신용카드 영수증이잖아. 이건 현금 영수증. 액수도 몇천 원짜리네. 누구 건가요? 서명을 봐. 황 씨가 맞는 것 같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왜 여기에 떨어져 있죠? 주머니를 뒤진 거야. 황순균을 여기에 묶어놓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쓸려나간 걸로 보아 여기에 묶여있는 상태로 발버둥을 친 것 같아. 갑자기 으스스한 기운이 내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아들. 나는 순간 박 형사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방금 뭐라 그랬어? 박 형사는 뜬금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예? 방금 뭐라 그랬냐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나는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다. 박 형사는 모르는 듯 했지만 나에겐 정말 들린다. 지금도 그렇다. 아들... 뭐라고? 박 형사는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걸까? 나의 독백에 박 형사가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보았다. 나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 형사님, 왜 그래요? 아들... 중년 남자의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들... 나는 쏜살같이 권총을 빼내들어 보이지도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해 겨누었다. 누구야 이 새끼야! 누구야! 새끼야! 그러나 돌아온 곳은 박 형사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김 형사님! 미쳤어요? 총 내려요! 나는 빠른 속도로 사방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그 소리 정체를 찾았다.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쏟아졌다. 김 형사님, 정신 차려요! 박 형사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박 형사! 정말 못 들었어? 장난치는 거지? 그치? 나는 박 형사의 대답을 듣기 위해 그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었다. 나보다도 박 형사가 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기 오기 전에는 저더러 정신 차리라고 하셨잖아요. 박 형사는 장난을 치는 게 아니었다. 순간 번개의 섬광이 내부에 쏟아졌다. 박 형사의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리고 섬광의 잔상과 함께 사라졌다. 그런데 왜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걸까? 나는 손전등을 틀고 재빨리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여기저기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누구야? 어떤 새끼가 장난치는 거야? 나의 행동이 기이해 보였는지 박 형사가 내 뒤를 쫓았다. 집안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살폈지만 그 정체 모를 형상과 소리는 어느 곳에도 있지 않았다. 나의 뒤를 급하게 쫓던 박 형사가 처벅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김 형사님, 귀신한테 홀린 거예요? 귀신 없다면서요. 총 주세요. 왜? 사고 날 것 같아요. 주세요. 박 형사 말대로 사고 날 것 같았다. 그런데 손에 든 권총을 박 형사에게 건네려는 순간
거실창 너머로 누군가의 어두운 형상이 눈에 들어왔다. 번개불이 그곳을 밝히고 나서야 그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미친 듯이 그를 향해 뛰었다. 쏟아지는 빗줄기와 질퍽거리는 땅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의 모습을 확인했는지 그 검은 형상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가까이 근접해서야 나는 그가 우비를 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거기서 이 새끼야! 마음 같아서는 권총의 방아쇠라도 당기고 싶은 심정이었다. 박 형사의 말대로 사고가 날지 몰랐다. 나는 들고 있던 권총을 주머니 깊이 박아 넣었다. 손이 가벼워지자 나의 뜀박질은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야, 이 개새끼야! 거기 안 서! 천둥 같은 나의 외침에 놀랐는지 그가 힐끔 뒤를 쳐다보는 신용을 하더니 앞으로 고꾸라졌다. 발을 헛디딘 것 같았다. 넘어진 그는 발목을 잡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나는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개새끼, 너 누구야? 나는 넘어져 있는 그의 가슴을 제압하고 머리를 덮고 있는 우위를 벗겨냈다. 김태섭이었다. 너 이 새끼, 이럴 줄 알았어. 그가 저항을 하려고 하자 나는 그의 발을 비틀었다. 그의 비명소리에 고막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야, 이 새끼야, 네가 황승균이를 죽였지? 쏟아지는 빗줄기가 화살처럼 얼굴을 때리자 태섭은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다. 헐떡거리며 벌리고 있는 입속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갔다. 말해, 이 새끼야, 네가 죽였지? 뒤가 캥기니까 여기까지 감시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어느새 주머니 깊숙이 박혀있던 권총이 그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다. 김 형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총 치워요. 얼른요. 뒤늦게 따라온 박 형사가 나를 만류했다. 그러나 나는 박 형사의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안 죽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였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 새끼야?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이 개새끼. 또 거짓말을 하네. 좋아. 너와 노용주가 황순균을 묶어놨던 곳으로 가면 떠오를 거다, 이 개새끼야. 일어나, 이 새끼야. 나는 그의 목을 틀어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는 발을 접질렀는지 제대로 땅에 발을 딛지 못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했다.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를 죽은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 그 폐가를 향해서. 박 형사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듯 내 주변을 서성거렸다. 박 형사에게 도움이라도 요청하는지 태섭은 더 크게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제발 그만해요.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저 집에 들어가면 뭔가 떠오를 거야. 안 그래?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이에요. 형사님, 저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해, 이 새끼야. 누가 황순균이 죽였어? 나는 그의 목덜미를 더 세게 틀어쥐었다. 사장님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나는 내 손에 끌려오던 태섭에게 시선을 보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사장님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 갑자기 그는 하염없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나는 쥐고 있던 그의 목덜미를 놓았다. 나는 누운 자세로 한참 동안 통곡을 멈추지 않고 있던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그리고 자세를 낮춘 후 그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은 다 알고 있었군. 보코를 치던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